네, 안녕하십니까. 김점희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기 써 있죠. 천송강림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라시아 대륙에도 고대 북방 기만 민족들에게는 그러한 비슷한 사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연케도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발견하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조합해가지고 오늘 유라시아의 천송강림사상이 어떠한 컨셉이며 그것이 어떻게 닮아 있나를 오늘 비교해서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세계적인 거구나라는 거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샤머니즘이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름을 샤머니즘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속을 거기다 갖다 연관시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이름이니까 그냥 내가 고대 샤머니즘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고대 종교는 별자리 신앙입니다. 물론 옛날 때도 다 별자리 신앙이었죠. 그랬는데 동물이라든가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별자리를 신으로서 받아들였던 그 당시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를 먼저 염두해 주시고 보면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천송강림, 이 옛날 때부터는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그렇듯이 신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종교고 다 신은 하늘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종교고 간에 천당이 하늘에 있다고 하지 땅에 있다고 안 해요. 그거 지옥이지. 예, 다 땅 속에 있다고 할 때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저 하늘 위에 다 자기를 바라보는 신이 있다 하는 식으로 어떤 공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공통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라는 거를 원초적으로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가 태양을 숭배했던 그런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대인들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숭상했지만 특히 숭상한 별이 있습니다. 하늘엔 별이 많아요. 수천, 수백 개, 수만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별을 다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숭배를 했던 별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으뜸으로 보는 것이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인 이유는 뭐냐면 안 움직여서 그래요. 심지어 태양 숭배도 있지 않습니까? 스키타이족들 보면 태양 숭배, 달 숭배도 있지만 태양과 달조차도요 떴다가 집니다. 근데 북극성은요 안 져요.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일 뿐이지 늘 그 자리에 떠 있어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북극성을 알튼가드스라 그래서 황금 말뚝이라 불렀습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말뚝처럼 고정돼 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유목민족들은 북극성을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그게 왜? 그 별만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북극성 왜 안 움직이는 별도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남반구로 가면 남극성이라 불리는 별이 있겠죠. 근데 주요 세계 문명은 다 그러니까 북반구 문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극성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문명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북극성이 그래서 유일하게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 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인지를 했고 그 별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창조. 우리가 얘기하는 마고할매, 삼신할매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런 서양에서도 똑같죠? 하나님, 즉 야훼가 인간을 창조한다, 생명을 창조한다, 지구를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죠? 똑같은 인식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컨셉은 우리 유목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은하수, 빨갛게 그려놓은 게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서양의 별자리는 저게 이제 12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근데 요 별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걸 잘 보면은 은하수가 지나가는 길과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 그 사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조개처럼 보이다가 하나? 약간 타원형처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저 모양으로부터 서양의 만도리아라든가 불교의 만다라 벽화를 보면 석가모니나 예수가 이렇게 이 초생달이라 해야 되나? 요 길다란 요 모양 안에 있고 4명의 천사가 수호하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예전 강의에서 그거 설명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독특한 모양이 나오냐? 바로 이 북극성 신을 묘사하는 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명의 천사는 뭐냐? 저기 보이다시피 은하수와 황도가 지나가는 저 2개의 교차점이 있죠. 저기가 황소 자리하고 정갈 자리입니다. 하나는 정갈 자리는 골드 게이트, 황소 자리는 실버 게이트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거기 2개, 그다음 나머지 2개가 뭐냐? 사자 자리와 물병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별을 하는 4개의 천사, 4개의 관문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황도 12궁 별 중에서 특히 4개의 별자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대 종교에서 우상화가 되면서 인격화돼 버리죠. 원래는 그냥 별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건 좀 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놓은 거죠. 가운데 반짝이는 별이 북극성인데 물론 저 자리에 지구도 놓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구에서 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북극성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죠? 여러분, 북극성이 우주 관점에서는 절대 중심이 아닙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어쨌든 땅에 사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극성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어떻게 됩니까? 북극성과 지구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의 자리와 지구의 자리는 같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아마 천동설 관점이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져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 당시에 그런 종교 개념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우주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별, 북극성, 그 다음에 태양과 달, 그 외에 좀 더 첨가시키다면 이제 5행이 나오죠. 화, 수, 목, 금, 토, 그 화성, 금성, 토성, 목성 이런 거 있죠. 이런 별자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토정비결이나 사주 볼 때 나오는 명리학의 세계는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요, 서양과 동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때와 시에 맞춰서 태어난 자가 하늘의 기운을 받아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이 되고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은 뭐 세상을 구원하든 나라를 건국하든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에 망한 조선시대 때에도 그 임금이 중전이랑 합궁을 할 때는 반드시 관상감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제가 날짜가 좋냐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예전에 성행위를 했던 겁니다. 왜냐? 태자는 하늘로부터 점지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전통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홍길동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서자 출신들을 천대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냐면은 옛날 인식에서는 그 하늘의 천시와 장소에 맞춰서 잉태된 아이야말로 하늘의 기운을 받은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임금의 입장에서는 세자가 되고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장손이에요. 본부인으로부터 나온 아이. 이렇게 되고 후궁의 자식들은 그래서 첩의 자식들은 조금 멸시를 했습니다. 왜? 이러한 천시와 때를 안 맞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기운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건데 바로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은 이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상에 좋은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성 강림 사상의 기본 사상의 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배자 계급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같은 동양권이라 하더라도 모든 동양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 고대 샤먼 시대 때는 했어요. 제천행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 백성들이 그러한 좋은 날이 있으면 전부 집단으로 여러분 매트릭스 3탄 보면은 막 시온이라는 데서 보면 축제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대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지배자 계급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이 서양에도 있었어요. 예, 지금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들의 그 날짜를 보면은 얘네들 아직도 그거 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하늘에 있는 별들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숭배 사상이 거기서 같이 나와요. 이게 이제 몽골 말로는 하느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극성이겠지만 북극성을 포함한 모든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늘 숭배는 별신 숭배와도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몽골에서도 그 보면은 그 하느님이라는 얘기를 할 때 탱게르란 말을 합니다. 탱게르란 말 자체가 하늘이에요. 하늘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느님이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갑니다. 네.
이제 탱게르란 말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탱그리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단골레, 단군이라는 발음까지도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단골레까지 가면 하늘이란 개념은 없는데 고대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단어가 같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보통 샤먼, 무당들을 단골레라 부르는 이유는 이게 하늘과 인간을 매개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자는 하늘의 일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일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신의 사자라는 개념에서 아마 단골레를 사람에게도 통용돼서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그 기독교를 보면 예수는 분명히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신격화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투르크 탄가 문자인데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저거를 탱리라고 읽습니다. 탱리. 탱그리의 고대 발음이 탱리예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고조선이 멸망했다가 다시 그 독립운동할 때 그 탕리국에서 고두막한이 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리국이 아마 탱리의 음차 문자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책에 탕리국을 고리국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면 탕리국과 고리국은 무슨 관계냐? 같은 말일 겁니다. 예. 탕리라는 건 아까 제 초글자 탱리, 고대 투르크로 하늘, 탱글이라는 말을 쓸 때 쓴 그 음차 발음을 한자로 탱리라고 썼으니까 탱리라는 국가 자체가 고조선의 다른 연방 국가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조선 하면 어떤 단일화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연방 국가예요. 왜냐하면 그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조선이라는 비슷한 발음을 쓰는 시스템들을 다 살펴보면요. 전부 연방 국가 체계입니다. 3분할 국가 체계예요. 그래서 조선도 3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3주수 시스템, 그 다음에 금나라가 국호는 금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조센도 3조센 시스템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선, 주스, 주잔, 유연 등등으로 발음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다? 3분할 국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그 한나라한테 점령당했던 조선은 그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탕리국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바로 탕리가 탱리라는 이름에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탕리라는 한자의 다른 발음이 탁근국입니다. 그거 뭐예요? 그냥 단군국이겠죠. 그러니까 탱게르, 탱그리, 단골레, 탱리, 탕리, 단군은 전부 다 같은 발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서 이런 북극성과 태양과 달신의 기운을 받아서 우주의 중심으로부터 어떤 신성한 영혼을 인간의 몸에 받아서 태어난 자가 바로 신의 대리인 아닙니까? 이런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탕리국이 되는 거죠. 즉 탱그리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연방국이니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은 여러 지도자 다 그런 식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주 고대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샤먼들이 교육을 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은 12가지의 직업군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을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생년월일을 결정하면은 그 아이의 지력, 매력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런 것처럼 고대인들은 1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운명을, 2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운명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왕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제왕교육을 시키는 샤먼이 있고 또 제사장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제사장을 그 교육시키는 샤먼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샤먼들이 교수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장장이, 농사, 그 다음에 재상 등등의 이런 관료 같은 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샤먼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거를 영재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사주팔자를 보죠. 생년월일 나와가지고 너는 동쪽에 가서 다스려라. 너는 서쪽으로 가서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퍼뜨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고대 지배 그 국가의 왕들은요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해주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도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때 나오는
고인돌, 지배계급의 무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사주팔자를 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서양을 가면요. 또 동양인의 유골이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퍼뜨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랬고 이 앞쪽에 보면은 요 탱리라고 써놓고서 가운데 십자가가 있죠. 원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 고대로부터 십자가는요. 유라시아 샤먼 국가들이 썼던 심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바로 뭐냐? 동그란 원은 태양, 안에 십자가는 까마귀입니다. 삼조고예요. 삼조고. 그럼 왜 까마귀 삼조고를 썼느냐?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뭡니까? 새 아닙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고대인들은 새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연결하면서 그 신성한 인간의 영혼 아니면 죽은 자의 영혼을 이동시킨다, 운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우리가 썼던 이 관모 있죠? 이거의 시작이 뭡니까? 새입니다. 예. 초창기에는 까마귀를 그냥 머리에 써요. 아메리카 인디안들 보면 머리에 그냥 새를 통째로 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자처럼.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는 점점 변해서 조선시대 관모처럼 변하죠. 예. 옛날같이 원시적인 그러한 새 형태를 쓰진 않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긴 하지만 최초 오리지널로 가면은 뭐였다? 모자의 기원은 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를 썼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카자흐스탄에는 케레이라는 부족의 심볼이 저기 보다시피 십자가로 쓰입니다. 앞쪽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저 십자가가 케레이, 즉 뭐다? 중앙아시아 언어로 까마귀입니다. 예, 헤레트, 뭐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해요. 뭐 커리에, 캐리에 등등으로 발음을 하는데 까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상징하는 거를 캐레이족들이 썼어요. 왜? 캐레이족들이 제사장 계급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를 이제 그쪽에서 심볼로 쓰지만 원래 고대로부터 십자가는 고대 유라시아 샤먼들이 썼던 상징으로서 원래 최초의 이미지는 까마귀예요. 그리고 까마귀를 왜 썼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메신저라는 역할로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케레이 부족들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일종의 무당이죠. 샤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네들이 그거를 상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러시아의 유명한 역사학자라고 있습니다. 그 무랏 아지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론에 의하면 원래 십자가는 유라시아 샤먼들이 썼던 상징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유럽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킵차크 한국 쪽들을 그 유목민족들을 점령을 하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과정 속에서 북방민족이 썼던 십자가라던가 여러 고대 샤머니즘의 전통을 기독교로 끌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기독교 문화를 보면요. 유라시아 샤머니즘 문화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죠. 저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기는 합니까? 사막지대. 그거 크리스마스 추리 어디 거예요? 저기 타이가 살림, 북유럽, 저 북부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베리아 이런데. 근데 왜 그 문화가 왜 거기 들어와 있어요?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단골레집 앞에 있는 당목 아닙니까? 무당나무. 무당나무에 막 천 묶어놨죠? 그게 크리스마스 추리예요, 그게. 그거 지금 가져가서 지금 자기네들이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선 자라지도 않는 침엽수림으로.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이 사람들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방민족을 점령하고 개종시키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를 자기 거화시키면서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도 대표적인 예죠.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지 예수 탄생한 날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알면서 그렇게 행사하고 있죠. 그 다음 성체의식, 카톨릭에서는 이거 성체 먹는 의식 어디서 온 겁니까? 태양 숭배 사상 아닙니까? 고대인들이 태양을 먹던 의식, 우리나라도 있죠. 그게 뭡니까? 동짓날 먹는 동지 팥죽.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 고대인들은 태양이 죽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죽어서 어둠이 깔렸기 때문에 이 어둠 속의 빛을 다시 받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이 동그란 계란처럼 생긴 이 동그란 그 팥에다가 팥죽을 묻히면 뭐처럼 보여요? 빨간 태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음으로써 빛을 먹는 의식. 이게 카톨릭에서 하는 성체 의식과 우리가 동지 팥죽 먹는 의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으니까 서양에서 하는 부활절 달걀 먹잖아요. 부활절 달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원래 고대 부활절 달걀은요, 그냥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지금처럼 장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갛게 칠했어요. 왜? 태양. 근데 여러분 계란 속엔 뭐가 있죠? 병아리가 나오죠? 그거 자체가 상종을 상징해요. 태양 속에 새니까. 그래서 부활절, 태양이 안 뜨는 동지가 지나서 다시 태양이 뜨면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즉 빛이여 빨리 오너라, 하늘의 빛이여 빨리 오십시오, 이러한 주술적 의미로 먹었던 게 부활절 달걀이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태양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걸 먹는 겁니다. 동지 팥죽 먹는 의식과 성체 의식과 부활절에 부활절 달걀 먹는 의식은 전부 태양 숭배 사상에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왜 음식이 다르냐? 그거야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죠. 인류가 퍼져서 여러 군데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에서는 까마귀가 신성한 새라 여겨져서 썼지만 저쪽 유럽에 가면 비둘기가 됩니다. 왜? 까마귀가 없으니까. 또 딴 데 가면 거위가 되고요. 딴 데 가면 공작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다? 핵심은 그냥 조류.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조류. 자기 동네에서 구하기 쉬운 걸 하는 겁니다. 네. 그랬고, 여기 이제 무락 아지지가 만든 홈페이지에 나오는 십자가 유래입니다. 이건 러시아하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십자가의 신비, 비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은 그 중에 성당, 기도, 아이콘 등등 거의 모든 교회 도구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유목 민족들에 의해서 4세기에 동방정교에 도입되어 십자가를 포용했으며, 십자가는 자신을 정화하고 유일신이 탱글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삼았으나 초기 기독교인들의 문화에는 없었다. 없었어요, 원래. 예, 기독교에서 십자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도 나와요. 저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도 나왔습니다. 이거 십자가는 원래 기독교 문화 아니었어요. 북방 유목 민족을 점령하고 개종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냥 북방 민족이 십자가를 자신네들의 탱글이 신앙으로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인정해 준 거예요. 탱글이 이름만 예수로 바꿔버린 겁니다. 네. 그랬다는 것이고, 자, 그럼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까마귀가. 그래서 인간의 신성한 영혼을 내려다 준다 그랬죠?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그 십자가의 각은 오즈, 오쿠, 오구, 우슈라고 해가지고 4개의 이름을 붙여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첫째, 뭐냐? 하늘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늘의 신이 보고 있다가, 야, 이거 인간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는데 뭔가 내가 좀 손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즈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이게 하늘에서 어떤 신성한 영혼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짠 현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인간의 몸을 빌려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단골레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이유는 하늘의 신인데 왜 무당이 단골레냐? 이러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오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특정 나이가 되면은 뭐라 그럴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자질, 능력이 발현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오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영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을 바꾸던 뭐 종교를 뭐 창시하던 뭔가를 해서 인간으로서 모든 업무가 다 끝난다. 그럼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죠. 그게 뭐다? 우슈입니다. 지금도 현대 카적에서 우슈는 날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스토리,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반신반인으로 잉태가 되고, 그래서 어떤 큰 인간의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늘로 승천한다. 뭔가 예수의 느낌이 안 듭니까? 그렇죠? 이게 고대 탱그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늘의 북극성과 태양과 달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바로 신성한 그 하늘의 대리인이 하늘의 뜻을 대리해서 이 세상의 뜻을 펼치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자기가 왔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거는 유라시아 유목민족의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공통된 사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예요. 이 기본뼈대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데, 단 최근에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떠냐?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처녀 수태가 많습니다. 혹은 과부. 처녀는 아닌데 애비 없는 자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고주몽. 청나라의 만주족 기원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3명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열매를 주고 가죠. 근데 막내 선녀가 그걸 먹고 임신을 해버렸대요. 이거 뭐야? 처녀 수태지. 예수. 빛을 쬐는데 임신을 해버렸대. 처녀 수태죠. 동명왕 어때요? 하늘에 빛이 쬐는데 임신을 해버렸대요. 탕리국의 그 시녀가. 이거 다 처녀 수태 아닙니까? 그럼 왜 처녀 수태라는 공통된 스토리가 나오네요. 종교의 창시자, 국가의 창시자. 왜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성강림사당은 모든 게 별, 우주랑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니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왕자 게임 아시죠? 그 왕자 게임의 그 왕자가 뭡니까? 보통 왕은 황금 의자 앉잖아요. 그 왕자 게임에서는 어떤 의자였어요? 철의 왕자였습니다. 왜 철의 왕자냐? 철의 시대니까 지금이.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철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자를 철로 만들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대충 스토리가 감이 탁 옵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 철의 시대가 끝나가거든요. 황금 시대로 다시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것처럼 금은동철이거든요. 이제 철의 시대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환원해요. 금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왕자 게임을 대학교 때 보고서 느꼈던 게 뭐다? 아, 저 캐릭터들 다 죽겠구나. 왜? 철의 시대는 종말하거든요. 즉 철의 시대를 대표했던 나라는 이제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황금을 상징하는 국가가 탄생하는 거니까. 천문학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다? 그 고대인들은 그러한 하늘의 별자리가 그렇게 변하면 지상도 똑같이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늘의 뜻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따라서 지상의 지도자는 하늘의 천시와 하늘의 어떤 신성한 영을 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믿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우주의 별자리가 변함에 따라서 지상에서도 같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서양에서 얘기할 때는 에서보 소빌로우라 그러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제세이화예요. 하늘이 그렇듯이 땅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철의 시대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자, 제가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칠해냈죠? 저기 11시 방향에 있는 게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지금 불러요. 이제 물병 자리 시대로 지금 넘어간 우린 딱 그 중간기에 껴있는데 물고기 자리 시대의 정의라는 게 뭐냐면 그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 약 3월 24일이죠. 그때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어떤 별과 같이 뜨냐예요. 근데 물고기 자리 시대는요, 물고기랑 같이 뜹니다. 지금도 물고기랑 같이 떠요. 이 조금씩 좀 밀리고 있어요. 이제 물병으로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지금 철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물고기가 자주 나요. 근데 그것도 있고 뭐가 있느냐? 물고기 자리. 즉 여기 가운데 북극성은 지구랑 같이 있다고 했죠? 우리 자전축 때문에 북극성 위치가 지구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3월 24일 날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태양과 물고기 자리가 같이 뜰 때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거는 음양론으로 갑니다.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음양론의 입각에서 얘네들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물고기 자리의 탱글이, 즉 메시아는 누구의 기운으로 태어나냐? 반대편 별자리, 처녀 자리의 기운으로 태어납니다. 즉 그 얘기 뭐다? 이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나는 메시아는 처녀 수태가 많다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멀쩡한 애도 애비를 숨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대 샤머니즘 시대 때는 목의 중심 사회니까 아버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컨셉들이 나오게 된 게 이런 별자리 점성술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양에도 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거는 아이고 15세기에 사마르칸트에서 발견된 천문 관측에 대한 그 지도인데 여기 보면 서양의 황도 12궁이 나옵니다. 저기 정갈도 나오고 궁수자리, 염소자리. 여기 보면 이거 서양의 황도 12궁이에요. 15세기예요. 예. 중앙아시아도 저런 게 나타나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15세기에도요. 여전히 서양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천문학을 배워갔습니다. 특히 그 아무르티모르 제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울구르백 시절에 울구르백에게 천문을 배우기 위해서 서양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와요. 이게 나중에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그리스인들이 썼던 건데 라는 것들이 유물이 나타나요. 또 뭐가 있느냐? 더 오래된 거. AD 1116년 요나라 때입니다. 요나라 때에 보면은 저기 하북성 시안화구에 보면은 거기 그 요나라 왕들의 무덤에서 서양식 황도 12궁이 나타나요. 저기 보면 쌍둥이 자리, 여기 정갈 자리, 천칭 자리, 사자 자리 다 나옵니다. 이거 서양 건데? 근데 이게 이때도 나타나요. 우리도 썼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시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멸망한 이후잖아요. 발해 시대 때. 근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있었겠네? 라는 거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죠. 저거 서양 건데 왜 우리가 저걸 쓰고 있지? 그럼 그리스나 서양인들이 여기를 쳐들어왔나?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요거랑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이게 수메르의 황도 12궁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쓰는 황도 12궁의 그 유래는요, 바빌론이에요. 바빌로니아에서 왔는데 바빌론의 황도 12궁은 어디서 왔냐? 원래 수메르 겁니다. 여기 수메르 이름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뭐 구아나, 뭐 마샤타바, 뭐 이게 뭐라고 써 있죠? 이게 써 있는데 저 의미가 뭐냐면은 뭐 하늘소, 쌍둥이, 쪽집게, 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 그리스인들은 뭐다? 그냥 수메르의 별자리를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네. 결국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의 황도십이라는 개념은 원래는 고대 수메르 문명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랑 깊은 관련이 있는 유물과 유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 때 그 유리잔, 그거 어디 원산지예요? 중동이잖아. 연결돼 있어요. 그건 저때 당시에도 교류가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에도 저 서양식, 그러니까 수메르식 황도 12궁의 개념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더구나 신라시대 쿠시남에는 뭐예요?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의 공주랑 결혼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를 건설한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교류가 많았던 것 같아. 그럼 과연 저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중국까지는 나와. 12세기까지는 나와요. 그 이전은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는 있었을 것 같아요. 교류는 있었어요. 확실히 교류는 있었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탄생설화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건 투망루. 투망루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부여족이 세웠던 나라라 그래요. 투망루가 뭘까 하는 거예요. 한자로 보면 저거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음차문자니까. 몽골 말로 하면 투무르입니다. 그리고 카자고로 티무르. 그리고 이제 한국식어 아니면 고구려어로 얘기하면 다물 정도에 해당하겠죠.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철입니다. 왜? 그 시대가 철의 시대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박사님 BC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 BC 때 있었으면 철의 시대가 아닌데 왜 철의 시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네요. 그래요.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썼습니다. 왜 썼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개신교를 기준으로 볼까요? 그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재림 예수 얘기하죠. 예수가 재림이 아직 안 했는데 재림 예수를 얘기합니다. 미래 예수예요. 세상이 종말이 되면 재림 예수가 온다. 왜 아직 그 시대가 안 되는데 왜 믿지요? 지금 믿으면 안 되지. 왔을 때 믿던지 해야지. 땡겨 믿습니다. 미래 신에 대한. 불교는 어때요? 불교는 석가모니불이 있죠. 본존불이라고 하죠. 근데 미륵 부처 있지 않습니까? 미륵 부처 뭐예요? 미래의 부처. 근데 왜 믿어요 그러면? 아직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원래 그런 거거든요. 종교라는 게 미래지향적이에요. 구원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철기 시대가 되기 전서부터 믿기 시작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하니까 우리는 이러한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투망루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철인데. 그리고 고구려라는 나라가 건국하는데 연호가 다물이에요. 다물? 연호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찾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연호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고구려 건국된 시기는 철의 시대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티무르랑 관련이 있는 고구려의 발음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티무르라는 발음을 한자로 다물이라 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부여국의 투망루도 원래 티무르라는 철을 상징하는 국가인데 이거를 갖다 한자 표기로 투망루라 쓰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서양식 그리스식 황도 시비교환 개념이 우리나라도 알았다면은 이 컨셉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예요. 왜 굳이 철이라는 이유를 쓰는가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의 그림 디자인이 뭔가 닮아 있죠. 닮아 있고 또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집트인처럼 보이는 유물들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기원전 유물은 아니에요. 예, 이게 12세기인가 그때 원나라 때 유물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집트랑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유물들이 나와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느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흉노라든가 이런 애들 보세요. 왔다 갔다 종횡무진하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교류가 있었고 이 개념을 알았을 거다예요. 더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황도 시비의 개념은 저쪽 유럽 그리스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실크로드의 아주 중요한 교역로였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신라 시대 때도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면은 우리가 수메르식 황도 시비의 개념은 분명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러한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건국의 신화에서 국가 명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는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 아쉬운 거는 서양식 황도 시비궁의 그림이 안 나왔을 뿐이에요. 지금 그걸 제가 확답을 못 드리지만 정확적 증거로 우리도 분명히 이 개념 알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때 나오는 고인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보면 유골들이 나오는데 백인들이 자꾸 나와요. 이게 옛날 때는요 덮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공개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부산 가덕도에서도 어때요? 10구 중에 7군가가 백인 유골이었죠? 그냥 백인입니다. 혼혈이 아니라 그냥 백인이 나왔어요. 부산 가덕도만 나온 거 아니죠? 전라도라든가 다른 데서 발견된 고인돌에서도 그냥 백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유골은 영국계, 어떤 유골은 독일계 막 이래요. 그냥 100% 백인이 나오는 거야. 물론 혼혈아들도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경주죠. 경주에 있는 고분들에서 그 지배자의 유골 아닙니까? DNA. 그거를 채취해 갖고서 뼈를 조사했더니 부계와 모계에서 전부 다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 위구르인과 비슷한 생김새를 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즉 뭐다? 신라 지배 계급은요. 우리 얼굴이 아니었어요. 우즈벡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얼굴 많이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배 계급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의 괴른 같은 경우 얼굴 다르죠. 완전 외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 아니었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예, 이게 다양한 민족이 혼혈돼서 살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혼혈이 일어났느냐? 고대 제천 행사 때문에. 옛날 때에는 제가 얘기했죠. 고대 왕국이 되기 이전 고대 샤먼 시대 때는요. 모든 사람은 하늘의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후대 왕권 국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왕만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어요. 그게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천문이라는 드라마에 나옵니다. 장영실이 세종대왕을 위해서 가마를 만들 때 요 위에 북극성 자리를 딱 그린단 말이에요. 임금님은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왔기니고 저는 천민이라 별이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는 말을 쓰고 칠성판을 밟고 이렇게 그 관을 바깥으로 이제 무덤으로 이동하고 할 때도 하듯이 모든 인간의 영혼은 북극성에서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북극성으로부터 오는 영혼을 취합해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뛰어난 아이를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고대시대 때에는 누구의 아들이 누구가 뭐가 되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 때 왕을 선별하는 방식은요. 혈통 중심이 아니에요. 물론 지 아들이 뛰어나면 될 수는 있어. 근데 무조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 12개월 동안 매달 제천 행사를 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경합을 시켜서 뛰어난 아이한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천적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되고 후천적으로 제왕교육을 받아서 그래서 정식으로 경쟁을 해서 이긴 자가 다음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통승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예요. 그게 고대 샤먼사입니다. 물론 이제 왕권 국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다 없애버리죠. 왜? 나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천문을 보고 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보면은 육갑 던다 그러고 죽여버렸던 겁니다. 오직 임금만 하늘을 독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죠. 하지만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약간 왕을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이라마 뽑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 다 수집해가지고 거기서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왕권을. 아, 그래. 좋은 날, 그렇지. 왕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아이들 중에 진짜 실력 뛰어난 애를 딱 뽑으니까 아, 쟤구나. 우리 이번에 이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그 임금이 돌아간 다음에 이 길 잃은 어린 양들,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는 저 사람이구나. 하늘에서 또 아이를 내려보냈는데 누군가 했더니 쟤였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전통이 유지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년월일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배 계급도 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이거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나름 객관적인 그러한 그 지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나 이제 샤머니즘 끝나면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샤머니즘이 몰락하게 돼요. 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종교, 불교가 됐던 기독교가 됐던 이슬람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정치권과 결탁을 함으로써 내가 네 아들을 내가 다음번 왕위 계승자를 인정해 줄게. 우리를 국교 삼아다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대 샤머니즘이 다 전 세계적으로 붕괴돼 버린 겁니다. 즉 권력의 세습화와 함께 샤머니즘 무너져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샤머니즘의 전통을 자기네들만 세습합니다. 자기네들만. 자, 그래서 이제 3조고, 아이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새가 내려와서 그 잉태를 시킨다고 믿었어요. 그 대표적인 거, 동명왕신하죠. 부여를 건국한. 그 탕리국의 시녀가 일종의 무술이죠. 하루는 임신을 해가지고 쫓아내는데 너 왜 임신했어?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빛이 배에 닿는데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애를 낳는데 알이 태어나. 그래서 재수없다고 마구간에도 버리고 뭐 돼지우리에도 버리고 들판에도 버리고 해도 짐승들이 안 죽이고 지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주지요. 네가 알아서 키워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죠. 나중에 동명왕이 되죠. 근데 요 앞쪽에 스토리 이거 우리나라 그 KBS 미대로 나온 거거든요. 잘 봐요. 느낌. 이거와 이거랑 닮지 않았어요? 요렇게. 빛을 쐈는데 임신을 한다. 이 세상에 그런 임신은 없어요. 하지만 철의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 물고기 자리 시대의 영웅은 이렇게 태어나야만 돼요. 왜? 물고기 태양은 뭐의 기운을 받는다? 처녀 자리.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창시자라고 하는 히람 아비브도 과부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Son of widow. 고구려의 건국자 주몽도 과부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동명왕 태어날 때 성령 임신이야. 빛을 쬐더니 태어났대. 그리고 징기스칸 그 조상 뭐 어떻게 태어나요? 알랑고와 빛을 맞았더니 임신을 했대요. 그러더니 태어나. 전부 다 성령 임신이야. 그렇죠? 아까 여진족의 조상도 어떻게 됐어요? 마찬가지죠? 까마귀가 물어자던 열매. 까마귀는 태양을 상징하잖아요. 그거 먹었더니 임신했대요. 처녀 수태. 네. 예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십자가를 심볼로 썼던 이 유라시아 기마 민족들의 오래된 수천 년 된 이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이야기는 모든 민족의 건국신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처녀 수태. 왜? 철의 시대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이거 스키타이 유물이에요. 우리 스키타이가 고조선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자, 스키타이는 유라시아 대륙에 있던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에서 왜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쓸까 하는 거예요. 뭐 새, 뭐 이런 거, 독수리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물고기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물고기를 엄청 많이 써요. 심볼로서. 왜 물고기를 쓸까 하는 거 하고 많은 것 중에. 근데 그게요, 신라 가야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경주박물관이나 김해박물관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렇게 신라 임금 벨트에 보면 항상 물고기 장식이 돼 있어요. 여기도 물고기가 있네. 제가 박물관에 가서 벨트를 봤거든요. 다 있더라고. 천마총에도 갔거든요.
천마총에 전시된 신라 왕의 벨트에도 거기도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 물고기네. 왜 그럴까요? 신라가 건국돼서 존재했던 기간이 물고기 자리 시대 아닙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가 대략 어떻다 그러죠? AD 1년서부터 2160년까지입니다. 대략 그 기간이에요. 그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 아닙니까?